반갑습니다. 저는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저자 고재욱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는 일은 요양보호사고요. 틈틈이 글도 쓰고 있습니다. 일단 한 2006년도에 제가 다니던 호텔을 그만두고 지인하고 이제 빌라를 지었어요. 그래서 파는 일, 일명 집장사. 2008년경에 이제 세계 금융이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을 통해서 포기해서 인생을 그래서 이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시도를 했는데 늘 실패하고 노숙인 센터에 입소를 하게 됐죠. 그래서 노숙인 센터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지냈어요.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제 삶을 생각한다는 게 사실은 좀 미안하고 비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삶이 보였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 사회로 이제 복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양평의 작은 그 산읍리라는 곳에 그 캠핑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가게 됐죠. 거기에 그 교회가 있고 한 29인 시설 작은 요양원이 있었어요. 예. 이제 믿음은 어릴 때부터 교회는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어서 교회 가면서 요양원에 뭐 이렇게 좀 도와주는 일들을 했는데 치매라는 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도 처음 봤고 눈앞에서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도 처음 봤죠. 거기서 한 1년 좀 넘게 제가 있었는데 봉사 아닌 봉사를 하다가 한 할머니께서 목욕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요양원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5일에 한 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어르신들을 목욕을 해드리거든요. 그 할머니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못한다고 해서 제가 그럼 해드릴게요 하고 목욕을 해드렸는데 되게 막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삶과 죽음의 이 약간 중간쯤에서 삶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서 나 같은 사람도 어쩌면 저 마지막에 있는 어르신들을 지켜줄 수 있겠다. 혹은 덜 외롭게 해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는 뭐 여력이 없었어요. 요양보호사를 딸. 근데 거기 목사님께서 우연찮게 제 사정을 들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요양학원을 등록해 주시고 교회 차를 내주시고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계속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되신 곳은 몇 번째 정도? 세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양평에서 나와서 안흥이란 곳에서 이제 일했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큰 데로 가고 싶어서 이제 원주에 나와서 백인 시설에 있다가 제 생각으로 백인 시설이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께 뭘 이렇게 해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반 딱 잘라서 50인 시설 지금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제 49인 이하 시설이고요. 카톨릭 법인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뭐 1등급에서 시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다양하게 계시고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어르신들의 일단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조력을 해드리는 거예요. 먹고 자고 또 배설하고 입고 씻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또 정서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또 프로그램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또 하는데 도와드리고
대강 이런 일인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많은 부분을 못 해드리고 있죠, 사실은. 왜 못해드리는 지금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2.5명당, 아니,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숫자를 맞춰야 요양원 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5명당 1명이면 좀 겨우 3명도 안 되는데 할 것 같지만 24시간 기준이거든요. 직원들은 8시간씩 근무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7.5명을 봐야 해요. 8명. 그런데 또 3교대로 요즘엔 많이 해서 3교대로 이렇게 근무 체계가 돌아가면 새벽부터 한 3, 4시까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근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겹쳐지지 않는 시간에서는 한 사람이 한 15명 정도를 봐야 해요. 근데 일반인이 아니고 그 치매라는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돌발 행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소변이나 대변을 똑같은 시간에 보질 않잖아요. 근데 15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대소변을 봤을 때 바로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불가능해요. 찬찬한 케어를 할 수가 없죠. 일단 어르신들이 굉장히 일찍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려면 일단 기저귀 케어부터 시작하고 그게 새벽에 거의 이루어져요. 5시, 6시. 그리고 식사 시간도 거의 7시인 경우가 많고 이제 일어나시면 세안, 세수, 면도 뭐 좀 아침 일찍 하시고 아침 식사 드시고 보통 물리치료나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일별로. 모든 어르신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한 어르신들은 프로그램하고 점심 드시고 또 오후에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녁 드시고 이런 시간 주무시죠. 그게 거의 반복돼요. 뭐 프로그램 뭐 스스로 못 움직이시니까 식사하실 때도 휠체어에 태워드리고 내려드리고 프로그램 이동 또 어르신을 봐서 어디 아프신가 뭐 바이탈 체크 기본적인 거 간호사가 없을 때는 저희가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네. 일단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일단 직접적인 그 몸도 힘들고 또 어르신께 해드려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도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어깨, 허리, 팔목, 손가락 이런 데 통증을 다들 호소하시고 그런데 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자비 들어서 치료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쯤 그만둬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옮기면서 허리 디스크가 왔다. 이거는 노화라고 판단해요. 그분들이. 또 특히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나이대가 50대 중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많이 계셔서 그런 거는 산재가 안 되죠. 이게 애매해요. 눈에 드러나진 않고 몸은 아프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어르신이 180명이면 직원이 한 200분 계세요. 그리고 바람의 나라라는 법인에서 하는 요양원들을 보면 그 한 200분의 요양보호사 또 상시 봉사자들이 한 30명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어르신이 100명이면 직원이 200명이에요. 우리나라는 10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직원이 40명만 있으면 돼요. 뭘 비교할 수가 없죠. 겨우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어요. 겨우 기본적인 식사하시고 배설하고 뭐 이런 거 아주 눈에 보이는
그런 큰 것만. 일본은 그 개호 등급을 주거든요. 저희는 장기 요양 등급을 줘요. 그래서 일본은 개호 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그 특별 요양 시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요양원은 법인 시설이나 지자체만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영리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장기 요양 보험으로 이 요양원이 운영되는데요. 말 그대로 장기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이걸 일반 민간인이 운영할 수 있어요. 민간인이 이 힘든 일을 왜 운영하겠어요? 영리가 추구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요양원 운영에서 가장 쉽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인건비예요. 딱 법규에 맞는 인원. 그리고 요양 그 보호사들은 포괄적 임금이라는 거에 묶여 있어서 설날 일해도 설날 밤에 일해도 뭐 특별하게 수당이 안 붙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어떤 검열, 어떤 이렇게 살펴보는 거가 사실은 그쪽도 너무 바쁘겠죠. 그러니까 평가제도라는 걸 통해서만 하는데 사실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평소 그런 게 아니라 평가를 위해서. 어쨌든 그런 거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고쳐져서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덜 고통스러워하고 진짜 존중받는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다들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내 부모를 모셔놓고 눈에 못 보면 불안해요. 쉽게 얘기해서 때리는 거 아니야? 밥도 잘 안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학대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대부분은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근데 일단 급여 자체도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안 들어와요. 50대 중반에서 거의 60대가 많고 그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대우가 안 좋으니 인재들이 안 들어오고 또 인재가 없으니 대우를 잘 해줄 수가 없고 마냥 고마운 사람은 아닌 사람이 예언보사다 라고 말하거든요. 사실은 책을 위해서 글을 쓰지는 않았어요. 예. 어르신들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 같은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시지 않거든요. 어떤 날은 클라이맥스만 말씀하시고 어떤 날은 또 완전 처음만 말씀하시고 근데 이게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맥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어르신의 기억을 그냥 흘러 넘기면 안 될 거라는 어떤 사명감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치매라는 병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파악하기 위해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지금 현재 요양원에서는 과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성격이셨어요? 그냥 어떻게 살았어요? 몇 줄로? 그렇게만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제가 무슨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과거를 굉장히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지금의 병증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움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쓰기 시작했는데 글을 올리면서
하나씩 모이니까 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었고 사실은. 그런데도 뭐 제가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투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없었는데 한 12월 24일 날 이분 날 출간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한 반절 이상은 그때 막 쓴 거죠 이제. 재밌었어요. 저도 책 쓰면서 같이 울기도 울고 어르신들. 네, 제가 그 시는 조금씩 썼어요. 노숙인 시설 때부터 여러 가지 어떤 운명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인문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건데요. 거기서 제가 상을 받았어요. 그 시하고 수필인지 시인지 뭐 분간도 안 되는 때 글을 써서 무려 그 서울시의 법인시설 직원 또 입소해 있는 분들 전체에서 대상을 받아서 그 이정현 작가님이 제가 처음 그 요양보호사로서 일했던 곳에서 만난 분이에요. 그리고 소설가라고 소개를 받았고 되게 멋있으세요. 키도 크시고 백발의 머리에 뒤로 질끈 동여매고 이분이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늘 그 신부님 한 분이 오셔서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이렇게 낭송을 해드리면 처음에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씀 자체를 안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도 너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좀 위로라도 드릴 겸 했는데 이제 그게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글 쓰는 마음가짐이라든가 또 끈기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이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려요. 주인공이 호준인가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께서 야 그거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이제 제가 써서 이제 타이핑하고 이거 조금씩 추가한 게 자꾸 중편 소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진짜 4~5개월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 출판을 한 건 아니고 그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소설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썼으니까 너 앞으로 글쓰기 할 때 어려움 없을 거야. 근데 제가 이걸 쓰면서 느낀 게 힘들지만 이 양에 대한 불안은 없었어요. 예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죠.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기준이 있죠. 일단 잠자리부터 환기시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본인이 말씀을 못 하시니까요. 또 옷을 입는다든지 프로그램, 의료처치는 어떻게 신속하게 되는지 저도 그런 게 중요한지 알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제일 좋은 요양원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요양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자주 오는 분들은 이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요. 무표정하지 않아요. 내일이면 우리 애가 올 거라는 걸 알아요. 자주 오니까. 근데 놀랍게도 추석 명절에만 오시는 분도 많아요. 처음에는 자주 와요. 한 달, 2달 되면 뜨문뜨문해지고 이런 어르신들의 표정은 가족들 그리워하지만 틀림없이 무표정에 가깝고 슬퍼요. 아무리 잠자리가 좋고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계신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곳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요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집처럼 만들어주지 않아요. 관리하는 거죠.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그 바람의 나라 그 요양원은 유닛 시스템으로 어르신들 케어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그러니까 1인 1실이에요. 일본 요양원은 전부 1인 1실이에요. 왜냐하면 집이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하나의 유닛으로 보고 거실에 한 6분에서 10분의 어르신이 붙어 있어요. 그 방이. 그 100명이 있는 요양원이라도 이런 구조에 한 10명 정도 단위로 묶여서 그 방 앞에는 그 문패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봐.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이름, 나이. 이거는 그냥 병실 이름표죠. 문패가 아니고. 저는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릇 같은 걸 갖고 오라고 한대요. 플라스틱 그릇을 쓰지 않는데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식판을 써요. 집에서 식판에 먹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썼던 그릇 그대로 갖고 와서 가구도 갖고 오고 옷도 갖고 오고 여기 집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집은 못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슬퍼하시고 좀 세세한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요양원은 관리가 아니라 진짜 모신다는 생각, 그냥 주거지만 옮겼다는 생각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네네. 거의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약간 생각이 많고 우울하신 분들이 치매에 걸리나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치매에 걸리나 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정말 쾌활하고 활발하신 분도 있어요. 치매에 걸리셔도. 그러니까 선생님도 제가 만나봤고 교사분들 또 목사님도 있어요. 치매에 걸리신 분 중에. 신부님은 못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따로 관리를 하세요. 그쪽 카톨릭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만나봤고 거의 국장급 고위 공무원도 계셨고 농부 장사하시던 분 뭐 거의 대중은 없어요. 다만 다만 이제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성 치매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술은 조금 마셔야 돼요. 근데 파킨스나 뭐 이런 병들은 할머니들도 그냥 가정 주부인데 이렇게 걸리고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랄 거 없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리기 전에 어떤 우리 사회에서 치매에 걸려도 안전하게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요. 그거를 이제 뭐 지역 커뮤니티 케어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경찰관, 의사, 동사무소, 뭐 체육시설, 소방서 이런 구축이 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복지 개념이 들어가 네네. 있으니까요. 지금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와주지만 지금은 그냥 돈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보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개인이 많이 감당해내야 되죠. 요양원이라고 해서 80%를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20%를 부담하는데도 약값과 또 한 번씩 나가는 입원비 또 이런 것들은 또 식대 간식비 이런 건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이제 그건 다 보호자가 내야 되는데 그게 거의 한 7, 80만 원 돈이 돼요. 매달. 그러면 형제들이 많이 있어도 우애가 아주 좋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한두 명이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어르신, 내 부모를 돈으로 계산한다는 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요양원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한 8년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콧줄을 하고 움직이지도 못해 이러고 그냥 눈만 뜨고 계세요. 코로 영양액을 섭취하고. 근데 이분이 8년 이렇게 있기 전까지 요양원에 와서 요양원에 오기 전에 분명히 입원을 했던지 뭐 주간보호센터를 다녔던지 계속 뭐가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아드님이 밤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면회 시간이 아닌데 들여보내드렸죠. 그리고 엄마 앞에 서서 죄송해요. 엄마 왜 안 죽냐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어르신 다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아플지. 정말 힘들어요. 케어하는 게. 책임진다는 게 정말 힘든 거죠. 지역에서 뭔가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래 계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데 보통 한 2년, 3년 이 정도 어르신들이 괜찮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죠. 건강하셨다가도 가족들하고 탁 단절되면 치매가 확 나빠져요. 대부분 그래요. 가족들이 그러죠.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빨리 나빠지셨어? 근데 어쨌든 요양원에 오면 나빠져요. 집에 있을 때보다. 그리고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나빠지죠. 멍해져요. 멍해지시고 뭐 다행히 이제 돌보는 분들이 조금 적극적인 분들을 만나면 이게 대화라도 좀 하겠지만 대화 자체도 많이 끊기는 게 사실이라 이렇게 나빠져요. 뭐 지탄받아도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요양원은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누구는 그러겠죠. 관리 안 하면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관리 개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들이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갑자기 치매라는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건 저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셨어요? 여기는 단체 생활이니까 그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억이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할머니들이 국장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옛날에 뭐 이런 얘기들 옛날에 뭐 근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할아버지들께서 옛날에 아주 나쁜 라떼는 말이야는 아니고 옛날에 그러면서 호랑이 얘기도 해주시고 진짜 호랑이를 보셨대요. 또 이제 제가 손톱을 이렇게 자주 깎아드리는데 손톱이 자를 게 없어요. 이분이 항상. 그래서 할머니 손톱을 어쩌시고 손톱이 안 자라죠? 왜 안 자라죠? 막 그러면 예전에 보리밥을 먹을 때 보리밥이 이게 불려가지고 손으로 막 치대셨대요. 근데 이 보리밥이 한 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나 봐요. 한 6번, 7번을 막 이렇게 치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손톱이 남아날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되게 소중한 기억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어떤 할머니는 또 그러니까 10살 자기 따님이 막내딸이 10살 때만 그 기억이 나시나 봐요. 그래서
막내라서 새 옷을 한 번도 못 사 입혔다는 거죠. 맨날 물려 있고. 그래서 옷을 줘야 된다고 맨날 그 막내 따님이 50대인데 50대가 입기에 무린 할머니들 옷 좀 좋은 걸 이렇게 막 맨날 싸놔요. 그래서 나 죽으면 이거 딸한테 물려다오 이렇게 하는 할머니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억들이 아주 누군가에게는 뭐 그냥 별거 아니지만 또 되게 귀중한 소중한 기억이지 않을까. 그게 저 하는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저 할머니께서 맨날 이럴까 그러다가 저새를 제가 찾아보니 천연 기념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꼭지에 글은 썼어요.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또 이 전해야 한다라고. 아버지가 이제 입소해 계셨는데요.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방에 있는 분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밤에 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울지를 않아요. 이 가족들이 막 참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돌아가셔서 일단 이제 스크린으로 이렇게 침대를 해놓고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보여서 그냥 우세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들 다 알아요. 이 다른 분들이 놀랄까봐 울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도 꾸준히 면회를 오신 분이 계셨어요. 가족이. 이분들한테 정이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뵈면서도 아직까지 우리 세상이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막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렇게 어떨 때는 막 당뇨 수치가 막 치솟을 때는 간식을 못 드려요. 왜 나는 간식을 안 주냐고, 나만. 어르신 인슐린 수치가 너무 높아서 지금 이런 걸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먹고 죽을 테다 막 그냥 먹고 죽을 테다 막 그래요. 그래 놓고서 그래도 안 드리죠. 그래 놓고 이제 죄송해서 가서 어르신 죄송해요. 제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이제 화가 풀리면 아유 내가 미안하지 나 때문에 그러신 분이 계세요. 늘. 그런 소소한 기억들이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막 큰 뭐 그런 것보다도. 그리고 어떤 분도 막 이렇게 돌아가시기까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만 사실은 마지막 시간이 뭐 길게는 몇 달부터 짧게는 며칠이 걸려요. 이렇게 그냥 마시는 숨은 짧아지고 내쉬는 숨이 길어져요. 이게 한 며칠 가다가 이제 마지막 한 하루 이틀은 거의 가사 상태에 빠지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눈도 뜨고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은 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손을 잡고 안 놔요. 제 손을. 그래서 한참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가사 상태에 빠져서 한 이틀 정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죠. 쉽지 않죠. 그리고 늘 낯설어요. 익숙한 것 같은데 낯설어요. 이게 금방 이렇게 숨을 쉬던 사람이 숨이 딱 멈추면 그냥 코에 호흡 하나 없는 건데 일단 사람에서 시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로 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인 이상 금방까지
숨을 쉬었는데 그냥 호흡 하나 없는 게 죽음인가? 이게 막 처음에는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다시 숨을 쉴 것 같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맥이 계속 뛰거든요. 이게 호흡이 끊겼다고 맥박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서서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은, 호흡은 없으니까 이 흐름은 없는데 바이탈을 찍으면 보통 에러가 뜨면서도 한 번씩 낮게 잡혀요. 그러면 가족들은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 이거 보라고 뛰지 않냐. 그럼 맥이 이제 느리게 한 번씩 툭툭 뛰는 건데, 이제 그건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는 그냥 해드려요. 우리는 알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뭐라도 해보고 싶으신 거니까. 그래서 늘 그런 죽음을 보면서 느끼는 건, 아, 호흡이 있을 때 손 한 번 더 잡아야 되는구나, 안아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해요.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요양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또 이게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특징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눈앞에 쌓아두려고 해요, 내 물건들을. 내 것도 아닌 것도 막 쌓아두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그 할머니는 동대문에서 그 옷감을, 그러니까 원단을 떼다가 이렇게 파셨대요. 이불도 파시고, 밍크, 뭐 호랑이 그려진 밍크 이불도 파시고. 그래서 그럴까요? 본인 눈에 보이는 이불이나 옷은 다 훔쳐간 옷이에요, 상대방들이. 근데 희한하게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전화가 우리가 2층, 3층 이렇게 내선으로만 이렇게 사무실로 연결되는데, 잠을 안 자고 전화를 하시면 제가 이제, 네, 경찰서입니다 라고 받으면, 아유, 이제 드디어 연결이 됐다고. 누가 훔쳐갔다고. 그러면, 아, 예, 제가 큰일 났네. 할머니 저 어디 가시면 제가 못 보니까 제가 요쪽에 순찰 한번 들고 갈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그래 놓으면, 알았어요. 그래고 이제 좀 기다리시면 지쳐갖고 주무시거든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할아버지도 참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인데, 아파트를 그렇게 증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 본인한테 잘해주거나 이러면, 저거 아파트 넣어줄게. 그리고 이제 막 뭘 써서 이렇게 줘요. 계약서까지 증여를 한 거죠. 그 할아버지가 요양원이 본인 전체 자신의 재산이고, 새 들어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뜬금없이 월세도 안 된다고 막 따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인데, 제가 그거 써드릴게요. 월세 얼마요? 됐죠. 이제 달력 저거 뜯은 거를 이렇게 착 써가지고, 몇 호는 한 달에 월세 뭐 30, 막 이렇게. 그럼 그걸 또 탁 접어가지고 침대 밑에 넣어놓고, 뭐 그랬던 할아버지가 계세요. 저도 아파트를 한 2채를 받았는데, 결국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선망이라고 그냥 이제 혼자만의 상상이다 그러고 또 저런 애를 무시해버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증상들이 어쩌면 치매라는 병으로 인해서 나오는 정상적인 병의 증상이거든요. 그걸 들어주고 또 지지해주고, 물론 사실이 아닌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을 직시시켜 드려야 되겠지만, 인정해 줄 때 그분들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아니에요라기보다, 아, 그러시구나. 사실은 우리는 아니에요라보단 이렇게, 아, 그래요. 격려하는 사람이거든요. 옆에서 지지해주고.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좀 하루하루가 덜 무료해지지 않나 싶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나쁜 점은, 어르신
역병이래요. 왜 안 온대? 아니 역병이 돌아서 못 온대요. 그래 알았어. 그래놓고 한 30분 지나면 그래도 그렇지 코빼기도 안 보이네. 죽일 놈들. 그리고 6개월째거든요. 면회가 중단된 지. 이제 일부 요양원에서는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7월 달부터. 근데 저희는 그냥 금지하고 있어요. 계속. 그 어르신들이 거의 이렇게 TV를 보시면서도 자동차 대시보드에 있는 인형 아시죠? 거의 그래요. 창문, 차 소리만 들리면 창문 이렇게 움직여 계속. 가슴 아픈 쪽.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열을 계속 체킹하고 또 저희들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손을 닦고 어르신도 손소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보통 계절이 바뀔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안 질환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눈꺼풀이고 그런 게 현저히 줄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기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계속 바이탈을 체크하니까 조금만 열이 떠도 금방 알게 되고 이런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일이고 어르신들은 역시나 가족들을 못 보니까 많이 힘이 빠진 상태. 그게 해주는 곳이 있어요. 요양원마다의 각 재량이라 어떤 사회복지사가 있는 곳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까 영상통화를 해드리고 어떤 곳은 뭘 해야 하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어르신이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고. 너무 무료하시네요. 그렇죠. 또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여럿이 모이는 이런 프로그램도 다 안 하니까 식사하시고 텔레비전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밖에 보고 이렇게 계속. 일단 치매라는 단어를 없앤 이유가 격리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닌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 아닌 그저 병에 걸린 사람. 그런 병에 걸리면 고치려고 하고 또 고쳐지지 않으면 어쨌든 그 병을 같이 안으려고 하는 사람. 일본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일본 서포터즈라고 해요. 인지증 서포터즈. 그러니까 인지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죠. 유치원 애들부터 교육을 시켜요. 유치원부터 노인까지. 그래서 2~3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오렌지색 그 실리콘 밴드를 줘요. 이걸 찬 사람들은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 유치원생들도 그 유치원생들이 뭘 알길래 교육을 시키는 거야?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일본은 지역사회에 막 포용을 하고 있으니까 유치원생이 배회하면 인지증 환자가 배회하는구나 알려주는 거야. 어른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가 집 근처에서 배회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진짜 한두 명 진짜 집에서 모시다가 나오신 분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한두 번 봤어요. 그러니까 1인 1실. 지금 국내 요양원은 돈을 어쨌든 영리가 목적은 아니겠지만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1인 4인실. 근데 우리가 집에서 딴 사람들하고 잠을 자지 않잖아요. 4명이서. 나는 간식을 먹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저귀 케어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1인 1실이 기본이에요. 집이니까.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식사를 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항상 발이 땅에 닿게 해요. 앉게. 우리나라에서는 휠체어를 탄 채로 식사를 많이 해요. 휠체어를 탄 채로 TV를 봐요. 앉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휠체어는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동수단이에요. 그냥 이동만 하는 거지 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하면 일할 요양보호사가 없을 거예요. 나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일에 가족 우리나라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가정하고의 중간 단계가 없어요. 일본은 보건시설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원에서 뭔가 뭐 고관절을 다치셨던 뭐를 했던 병원에 가요. 근데 가정으로 바로 복귀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일본은 그게 있어요. 보건시설이라고 그래서 중간에서 재활을 도와요. 계단을 오르는 연습, 또 욕탕에 들어가 앉는 연습, 뭐 이런 거를 시켜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근데 저희는 요양원에 자꾸 어르신들이 오는 게 병원에서는 이미 치료할 게 없어. 퇴원하세요. 근데 집에서는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주간보호도 못 보내고 주간보호를 다녔던 뭐 주간보호라는 게 이제 그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이렇게 오시는. 그러니 그냥 요양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인지는 아직까지 가족을 알고 자기가 대소변을 느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억을 잃는다고 하고 싶은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르신이 요양원 오니까 관리 시스템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뭘 하고 싶어도 여기는 안 돼요. 좌절하고 이게 확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등급을 정할 때 신체 등급을 많이 판단해요. 일본은 지적 등급을 많이 판단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못 움직이면 1등급이에요. 와상 이렇게 하면 1등급. 일본은 1등급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지가 많이 나쁘면 그걸 1등급으로 판단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1등급하고 그 수급 비용이 급여 비용이 1등급이 제일 높아요. 어르신들을 돈으로 따지는 건 뭐하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한 거는 1등급 어르신이 더 힘드니까 이만큼의 급여를 더 주겠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케어할 때 손이 더 많이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드려야 될 분은 5등급 환자거든요. 머리는 망가지고 몸은 멀쩡하신 분. 막 돌아가시면서 막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제 생각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그래서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1등급 환자를 선호해요. 가만히 누워 계시니까 사고도 안 나고 시간 되면 가서 체위 변경만 해드리고 때 되면 식사 넣어드리고 편하니까. 지원도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지원금도? 지원금도 많고. 네. 근데 4등급, 5등급은 지원금은 낮은데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고 치고. 소득도 많이. 그러니까 좀 기피하고 이런 실정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집으로 돌려보내기는 참 어려워요. 그룹홈이 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대형 우리나라 치면 큰 요양원 말고 그룹홈. 6인에서 10인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활성화돼서 지역에. 그리고 그게 그냥 집이에요. 이런 집에서 6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소규모 요양시설이죠. 9인 시설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거기서는 돌아가시는,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 갔다가 나빠지면 또 오고, 또 좀 좋아지면 또 가고. 그룹홈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닛 단위의 그 케어라는 게 그냥 주거만 옮긴 거지 집이에요.
자기 문 앞에 자기 문패를 달고 내가 먹던 밥그릇을 들고 가서 식판 같은 거 쓰지 않고 먹고, 국내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보살도 굉장히 많고 케어도 인간적으로 잘하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가 매년 몇 억씩 적자예요.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공단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공단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개인이 하는 곳에서 지금 시스템으로는 결코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이 온전히 존중될 수는 없어요. 제가 인류의 요양보호사가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사실 어려워요. 다만 제가 일선에서 일해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어르신들이 온전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입장이 아닌 모신다는, 존중하는 입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건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숫자 비율이 어르신에 대한 더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에게 좀 더 강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교육을 해가며 어떤 급여라든가 지원도 높아져야 될 테고, 지금은 숫자도 낮고 또 실제적으로 요양보호사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저부터도 대우도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진짜 마지막에 요양을 해서 치매라는 병이 아직 고치지 못하는 병이니까 치매라는 병으로 인해서 요양을 해서 마지막 숨을 거둘지라도 가족들과 단절되지 않고 이곳이 내 집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 이곳에서 나 그래도 행복했어, 그렇게 나쁜 대우는 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돌아가시면 떠나시는 분도 또 남겨지는 이도 가족들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치매 당사자분들이 되게 미안해 하세요. 우리가 케어를 이렇게 하면 뭐를 해도 아유 미안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르신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르신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르신이 제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어르신이 저희 어렸을 때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먹였기 때문에 저희 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르신이 이제 몸이 약해졌다고 한다면 제가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저 역시 노인이 돼서 똥오줌을 못 가리면 또 누군가가 저를 도와줄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호자들에게는 또 보호자들도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요양원에 모신다고 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4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양원에 모시고 한 번도 안 온다면 저는 그건 반대해요. 다만 요양원에 모시고 자주 찾아뵈면 어르신께도 24시간 보호를 받으니까 좋고, 가족들도 또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지 않아도 돼요. 요양원이 생긴 이유 자체가 보호자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치매라는 병을 사회적으로 책임을 나누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요양원과 보호자가 힘을 합쳐서 어르신을 모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 공기 좋은 요양원이 좋은 요양원이 아니고
아침 출근길에 잠깐 들러서 엄마 나 갔다 올게. 퇴근길에 들러서 엄마 나 집에 가. 나 바빠. 애들 밥 줘야 돼. 주무셔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양원이 저는 좋은 요양원이라고 확신해요. 굳이 뭘 막 싸들고 와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요양원하고도 편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엄마 그냥 잠옷바람으로 내려도 돼요. 소처럼 그냥 특별하지 않게. 그러면 절대로 어르신이 소외감은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직접 받고. 그래서 가까운 집 보호자가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집 가까운 요양원을 저는 추천드리고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함께 섬긴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종사자들도 많이 힘들어요. 이제 맞고 욕 듣고 물리고 뭐 이런 일들이 다반사라 또 다치면 본인 돈으로 치료를 하고 이렇게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럼에도 요양보호사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 물리치료사 선생님,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 또 청소를 하는 팀 모두가 어르신들께 이분들이 항상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고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내가 존경해야 될 분들이다. 이 분들이 있어서 내가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고 힘든 와중에라도 더 공손하게 또 예의 있게 또 한마디라도 덜 외롭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보건복지부에 바라는 건 뭐 제 얘기가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의 배설물을 2시간씩 깔고 앉아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지가 있든 없든 하루 종일 TV를 본다거나 허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온전히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책을 만들 때 현실적으로 어르신들과 또 거기 종사자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장기요양보험은 한 파트에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이 커뮤니티 케어가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어르신들께서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세금을 내고 계세요. 의료보험 란에 세부사항에 보면 장기요양보험 그 금액이 있고 그런 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도 조금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길거리에서 치매 사실 배회하시는 분을 봐도 그냥 허투루 보지 말고 내 어머니일 수도 아버지일 수도 있는 분이 배회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이런 좀 관심을 가져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